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테마 34번인데 처음에 이제 요게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주택의 세입자. 그래서 메모 1번에서는 보실 게 잠깐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일시 사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잠깐 쓰려고 하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일시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일시 사용. 여관 고시원 이런 거요. 적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이에요. 주거생활. 그러니까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적용이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나랏돈 가지고 이제 세를 얻어서 일반 서민들한테 세를 갖다가 다시 놓은 건데요. 그럴 적에는 예외적으로 LH공사가 임차인인데 보호해 줍니다. 그건 예외가 있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그 다음에 네모 2번 최단 존속기간 별거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으로 했다. 1년으로 했다. 그래도 법에 따라서 이제 2년이 보장을 받습니다. 2년. 1년 계약에도 2년 되는 거지. 다만 계약 기간을 1년 했을 때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좀 자유롭죠. 자, 네모 3번 보면 우리 이제 주택도 갱신 요건이 생겼습니다요. 이 갱신 요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하면 다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2 얘기하죠. 2년 플러스 2 이렇게. 2년 더. 나 2년 더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갱신 요구. 임차인이. 그러면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 못 하는 거고요. 요 갱신 요구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은 안 돼요. 에?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갱신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월세를 갖다가 5%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정해 갈 수가 없다. 5% 넘게는 못 올린다. 그게 이제 가로 3번 내용이죠. 거기다가 갱신 요구했던 임차인은 2년 더 살겠다고 했다가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갑자기 변심해서 나가버릴 수 있다. 이런 임차인은 언제든지 또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갱신 요구했으면 2년 딱 묶어야 될 거지. 왜 또 마음대로 나간다고. 이 효력은 3달이 있다 생깁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임대인은 오른쪽 페이지요. 반드시 들어줘야 되느냐. 거의 들어주는데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임대인이 안 들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갱신 거절이라고 그래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자, 대표적인 것이 2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기 연체. 또 실거주 목적, 내가 살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 거죠. 이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가 그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런 경우가 요새 많이 문제됩니다. 특히 실거주. 근데 이게 실거주 하겠다고 내쫓았다가 만약에 나중에 그 실거주하고 했던 사람이 실거주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놨다. 그러면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가로 5번이죠. 이런 케이스가 시장에서 되게 많습니다. 실거주 목적일 때요. 자, 대항력. 대항력은 뭐냐면 이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갑이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사람한테 세를 놨고 이 사람이 세입자예요. 근데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돼도 보호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걸 대항력권으로 보거든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인도 플러스 들어가 사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요. 이게 등기 대신에요.
그래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은 등기보다는 조금 못한 거예요. 전입신고가. 그래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1월 7일 날 전입이 됐을 때는 대항력이 1월 8일 날 생깁니다. 이 뜻이지. 내무 4번에 가로 1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주인한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새 주인한테도. 새 주인.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뭐 증여든 상속이든 이렇게 주인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여전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원래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다 그러면 남은 2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쫓겨나지 않고 2년 됐을 때 나갈 때는 보증금 5억을 넣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 5억을 내놔라 해서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 요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계약 기간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고 나갈 때는 보증금은 여기 줬었지만 여기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대항력인 거죠. 그러려면 이 세입자 A는 요 주소에 정확하게 전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소지에. 그리고 요 세입자는 가족들이 혹시 같이 산다면 아내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들의 주민등록 전입도 유효한 걸로 보죠. 유효. 그러니까 가족의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으로 쳐준다 이런 뜻이지. 다만 이제 하나만 좀 체크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로 하는 게 혹시 경매를 통해서 넘어갈 때는 이 세입자 앞에 근저당처럼 대출 같은 게 앞에 있어버리면 아무리 세입자가 대항력권을 갖춘다고 해도 대항력이 안 생겨요. 요 대출 근저당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갈 때 앞에 대출이 먼저 있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4번, 네모 4번에 가로 4번 그 두 줄요. 만약에 대항력 인정하면 보증금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요 잘못하면 그 떠안는 만큼 이게 입찰가가 줄어서 말이에요. 입찰자가 낸 돈이 배당금 흘러가거든요. 배당금에서 여기가 탈 돈이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사람 해쳐요. 여기가 이 사람 해치면 안 되죠.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됐을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었어도 선순위로 순자가 빠졌네요.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있을 때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선 매도권이 있죠. 우선 매도권은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대항력권을 갖춘 데다가 확정일자를 갖다가 동사무소 이런 데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등기도 안 돼 있지만 그죠? 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우선 변제권. 우선에서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돼요. 확정일자 이렇게 도장까지.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네모 5번에 가로 1번 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혹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로 확 넘어갈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임차주택을 팔아서 나온 돈에서 그 뜻이에요. 대금에서 배당금에서 이런 뜻이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자. 이렇게 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가로 2번 공증사무실, 주민센터 뭐 이런 데서 받죠. 등기소 뭐 이런 데서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이렇게. 여기 지금 근저당권자 은행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거 확정일자 안 받았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또 있어요. 근저당이 여기도 1억이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 등기. 그 집 요 집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 갑의 집이에요. 세입자가 A예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의리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받은 을이 배당금을 낙찰대금은 얼마에 낙찰받았는가? 2억에 받았다고 해봐. 2억. 3억으로 해볼게요. 3억에 받으면 이게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억 가져가고 여기가 2억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실일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이 없고 여기가 1억 가져갑니다. 2억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꼴등. 그러면 1억 떼이죠. 2억 중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 확정일자 받았다 이렇게 착실히 그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다. 그러면 배당금 1억 먼저 가져가고 여기가 2등으로 가져가요. 이것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것 때문에 여기보다 우선 면제 받죠. 뒤에 오는 권리자보다. 이거 순서는 임의로 매기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전입신고가 1월 7일 확정일자가 1월 8일이면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게요? 전입신고 효력은 무조건 다음날 0시입니다. 1월 8일 0시. 확정일자 효력은 그날입니다. 시간 못 따져요. 그러면 1월 8일 0시고 1월 8일 그 자체고 1월 8일이에요. 그러면 0시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 반대면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다음이다. 이게 1월 7일이고 이게 1월 8일입니다. 이 세입자는 우선 면제권이 며칠 날 생기게요? 전입신고 효력이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0시라고 해석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의 우선 면제권도 1월 9일 0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입신고 빠르고 이거 확정일자 늦으면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져요. 이렇게. 확정일자는 1월 7일입니다. 근데 전입이 늦었어. 다음 날 이렇게 되지.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이제 배당에서 받을 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끼고 받아가는데 근본적 원인은 소액에 있습니다. 소액.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면요. 그때 기본적으로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죠. 거기 소액이죠. 뭐 확정일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소액이란 이유로 이렇게 세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 배당에서 1등으로 배당 타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지역마다 틀려요. 거기 보니까 서울은 소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고요. 최우선 변제 타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집이 경매 넘어가요. 갑의 집이 이렇게 경매 넘어가는데 1등으로 건재당이 되어 있는 상태고 2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입자 요거 A, B네요. 세입자 B는 보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매 넘어갔으니까 등기부에 갑부에 경매 등기가 떴겠죠. 경매를 여기가 친 거예요.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자. 이 사람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은 돈은 2억에 받았다. 이렇게. 그럼 2억이 배당금이에요. 배당을 탈 때 지금 세입자 보니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고 확정일자는 없네요. 요 근저당권자는 요 은행이죠. 배당을 탈 때 여기서는 원래 은행이 2억을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세입자가 지금 서울지역이라고 한다면 1억은 소액이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췄죠. 지금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그러면 세치기. 서울에서 얼마 세치게요? 5천. 또 2억 나온 돈에서 5천을 누가 먼저 가져가요? B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A가요. 2억 중에서 5천 뺏겼고 1억 5천을 배당 받아가죠. A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네요. 2억 다 못 가져가고. 근데 B는 뭐예요? 1억 중에 5천을 먼저 가져가죠. 이건 대항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인 소액에 들어간다고 봐서 세치기. 배당 받을 때 A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 네. 그 다음에 7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는 요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첫 줄 보시면 IMF 때 생긴 거예요. 근데 방해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주인이 못 빼주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는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제 이걸 발명을 했죠. 어떻게 했는가? 임차인이 혼자서 법원 가서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등기 내놓으면 이사를 가고 우선 뭐 이렇게 이사 가고 주소 옮기고 막 그래도 대항요건을 잃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사 가도 이 사람은 등기해놓고 갔으니까 혼자서 임차권 등기해놓고 갔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이지.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상가에도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닮은꼴이에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임법이라고 줄여서 얘기 많이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단 이것은 특징이 영업용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돼요. 영업용.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적용이 없어요. 사업자를 못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후의 사무실 이런 것도 적용이 없어요. 영업용 건물 임대차,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플러스 이하 보증금, 우리끼리는 이하 보증금, 보증금이 법이 정한 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보증금 가지고 적용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게 있어요. 이게 주택은 그런 게 없는데 이하 보증금, 보증금 이하 보증금일 때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 이 적용 보증금 요것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산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 이렇게 지역마다 틀리죠.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근데 그거 따질 때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고요. 여러분.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환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지역인데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3억에 월세가 700만 원에 3억에 700만 원 요렇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면 이게 벌써 7억이에요. 더하기 3억이면 이거 10억이죠.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은요. 9억 원 이하죠. 그럼 이건 9억을 넘었잖아.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 중에 조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보증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하 보증금이 있고 초과 보증금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 그럼 이 초과 보증금일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적용된다 이거지. 자, 요 관계를 좀 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하 보증금일 때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이 이렇게 있으면 100% 적용됩니다. 이렇게. 초과 보증금이죠. 넘어가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요것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과 보증금이다 그랬을 때는 적용되는 조문수가 적지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이하 보증금은 적용되는 조문수가 많지요. 거의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하 보증금이 있고 초과 보증금이 있어요. 상가 임차인은 이렇게 구별하시고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적용되는 게 일부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밑줄이라도 그어보겠습니다. 가로 3번의 둘째 줄 끝부분 3기 연체 시 해지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권리금 보장이라든지 갱신요구권이라든지 표준계약서 서식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과 보증금이라도 적용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가의 최단 존속기간은 상가 임대차 기간을 1년 밑으로 정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도 1년으로 밥벌이죠. 1년으로 되죠. 6개월 해도 1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했을 때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임차인이 그렇죠. 임차인은 6개월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 했으니까 계약을. 6개월 해도 원래 얼마인데요? 1년. 에? 다만 임차인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6개월만 살고 장사하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아니. 네모 3번 가보세요. 네모 3번 갱신요구권.
우리 상가에도 갱신 요건이 존재하죠. 상가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요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하는 거죠.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언제 합니까?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상가는 1개월 전이에요. 요 사이에 갱신 요구. 첫 줄에 나오죠?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 못한다. 그리고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년은 보장해준다. 셋째 줄. 대신 갱신 요구해서 10년을 보장받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에 5%를 초과해갖고는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5%에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데 뭐가 있냐면요. 아까 요 초과 보증금 있었죠?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700이면 초과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행사할 수 있어요? 초과 보증금의 경우에도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가로 3번. 상가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100% 들으냐?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당신 3달치 밀린 적 있었잖아. 3개월치라고 하면 안 되고 3기 연체라고 해야 되겠죠. 3기 연체. 3기 연체 한 적이 있었잖아 하면서 갱신 요구를 해온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게 3기 연체이죠. 아까 주택은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밑에 보시면 우리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을 가지려면 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가 임차인은 인도 플러스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주민등록 대신에 주택에서 주민등록 대신에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우선 매도권은요. 우선 매도권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받는 게 필요하죠. 확정일자 상가는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장.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 받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면 권리금 회수 보장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 보도록 합니다. 주택에는 있는 게 없죠. 그럼 권리금 회수 보장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요 사람이 갑이고 임대인이에요. 근데 을은 임차인이지. 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식당을 인수받을 병이 나와서 생겨서 병한테 이걸 넘기려고 하고 병은 요 식당을 갖다가 1억 원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래서 영업권을 1억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이 식당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 투자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단골이 확보한 부분, 오랫동안 장사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치가 좋은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위치 고려해가지고 이제 권리금 1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을과 병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권리금 계약이다.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식당을 인수받기로 하고 병이 갑이랑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진짜 여기서 장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점포 빌리는 계약입니다. 이건 영업권을 사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새 임차인. 새 임차인을 딱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갑에게 생겨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체결해줘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 누가? 갑이. 그래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을한테. 대신 언제까지 데려와야 되냐면, 언제까지 데려와야 되는 거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그 사이에 이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체결해줄 의무가 생기고,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지 않고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권리금을 받아 먹는다든지, 권리금을 못 주게 여기를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거 해주기는 할 텐데 월세를 많이 올린다든지, 현저히 고액의 월세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안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이때는 갑에게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을이 너 때문에 이거 못 넘겼다.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두 단계로 권리금을 보장받아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데려갔을 때 이걸 해주라. 혹시 이걸 안 해주고 해방 놓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네모 6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새 임차인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종료 시까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될 건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해방 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권리금을 자기한테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구. 2번이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보고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지급하면 나 안 해준다고 임대차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보증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케이스죠. 잘 읽어보면 해방 넣는 거. 그러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해 보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7천이었다. 7천만. 근데 주거받기란 권리금은 1억이야.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상 청구했을 때 많이 청구해야 7천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적은 거, 낮은 금액. 판사가 다 7천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인정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네모 7번. 상가는 몇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현실적으로 그때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 연체 있을 때 해지, 상가는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가 됩니다. 3달치가 현재 스코어 밀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까지 봤네요. 잠깐